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지금 현재 언론 진단 문제하고 미래 전망 문제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토론을 하면서 1, 2부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태호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실장님 오셨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 스탠다드 실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준희 한양대 겸교수시고 방송인이십니다. 오셨습니다. 예, 앞에서 시간이 좀 지체돼서 저는 이제 전환의 시대 미디어와 저널리즘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전환시대 논리에 담겨 있는 이영희 선생의 언론 관련 글과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소회를 나누면서 토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환시대 논리는 뭐 이영희 선생님의 첫 저서고 대표작이고 모든 사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게 응축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관련한 글들은 원두 논문이 그게 이제 그 미국의 펜타곤 페이퍼를 갖고 쓰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에 언론 관련 글 4편이 실려 있는데 그 글들이 이후에 쓰신 모든 언론 관련 글들의 뭐 사실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거의 지금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시대 논리는 선생님 책 중에서 여러 번 이렇게 구조가 바뀌고 변경된 책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4번 표지는 바뀌었는데요. 한글 전용으로 바꾸는 정도 이외에는 내용 변화는 한 번도 없었던 책이고 지금도 대표 저서로서 뭐 읽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오늘 뭐 전환시대가 주제이기도 하니까 뭐 자기가 사는 시대가 다 전환시대라고 생각하면 전환시대인데요. 영희 선생님이 그때 포착하셨던 건 이제 탈냉전의 도래. 그래서 이제 정치적 다원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반공 일변도의 한국 사회가 그대로 그런 체제로 박제화될 경우에 미래에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그런 의문 내지는 의무감 이걸로 이제 다양한 앞서 일부에서 토론한 주제들은 그 이영희 선생님이 주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었다면 저널리즘 문제는 그 전달하는 방법이잖아요. 수단이고 그러니까 무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것을 전달하는 거울이 혹은 매체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틀로 담아서 늘 보여주면 변화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계속 변화할 수도 없으니까 언론 문제와 주요한 변화 내용을 둘 다 담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현 선생님에 있어서 언론이나 미디어나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신이나 태도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 이 전달 수단, 미디어 자체도 변화하지 않으면 지식인이나 언론인이 자기 역할을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 사람들, 기자 혹은 지식인들이죠. 그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이제 이어가신 면이 저널리즘의 핵심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과 동시에 그 전달 수단, 전달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이 저널리즘의 핵심인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현 선생님이 기자를 하시다가 뭐 지식인으로 사시면서 짧은 기사 중심의 글을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긴 평론이나 저술을 통해서 저널리스트로서의 활동을 이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태도는 뭐 일관되게 저널리스트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는 신문 중심의 저널리즘에서 이제 방송이 크게 각광을 받다가 인터넷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나 다양한 1인 미디어들이 그 역할들을 이제 분할해서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영희 선생님 시대나 지금이나 주류 언론은 늘 정치적이고 늘 시비의 대상이고 늘 파당적이고 이런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집단과 조직과 사회적 노력들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잠잠해졌는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재무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선생님 전환시대 논리의 주요 내용들하고 그 전환시대라는 의미하고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주요한 글들, 언론 관련 글들을 보면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요된 권위와 그 언론 자유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근데 이제 미국 얘기지만 한국을 빗대서 얘기하려고 하신 측면이 강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직과 어떤 언론 기자들의 태도나 부패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깡패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발표 저널리즘, 그리고 자기 계층에 함몰되고, 그러니까 기자라는 게 중립적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갈수록 지성은 퇴보하고 조건반사의 토끼처럼 주는 거나 받아먹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논의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의 직접적인 억압에 의한 언론의 폐간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영 선생님의 저널리즘 정신의 핵심은 사실은 실천하는 거고 현장에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방법 측면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숨기는 정보, 권력이 은폐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래서 사실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달라고 하면 안 주는데 어떻게 끌어내거나 크로스 체크하거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은 탁월 방식일 수도 있죠. 구름을 그려서 달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무기가 되고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될 수 있을 때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현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끝까지 이제 지식인의 태도의 핵심으로서 자기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로운가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하려고 했다는 점이 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그 후예들이 그 이후 기자들이 자기 역할이 부족한 부분을 더 이어가 주기를 소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어서 이제 토론을 갈 텐데요. 가나다 순으로 일단 그 이현 선생님의 저널즘이나 전환시대 논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오늘 토론 내용들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태호 실장님부터. 예, 한겨레 신문의 권태호라고 합니다. 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뭐 특히 언론 관련 부분을 주로 훑어봤는데 글이 낡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50년 전 글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글의 문체라든지 또는 그때 당시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게 참 놀라웠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이야기들이 50년 전의 이야기들인데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유효하다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그 현실에 빠지지 말고 아이디얼리스트가 되라든지 추종을 능사로 삼지 말라. 객관적 보도에 건전한 주관을 더하라. 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남은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김영진 대표님. 예, 뉴스타파 김용진입니다. 저는 뭐 전환시대 논리 이영희 선생님의 여러 저술을 뭐 깊이 있게 분석하고 또 토론할 그럴 만한 식견은 없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선생님의 저작들 중에 저는 이제 주로 탐사 보도를 여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탐사 보도를 한 편 뽑으라면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80년대죠. 그때 발표하신 남북한 전쟁 능력 비교 연구를 꼽고 싶고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제 탐사 보도를 할 때 그 정의를 하면 이제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이제 저널리즘 행위인데 그 몇 가지 이제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트 트레일, 그 이제 문서 추적, 그다음에 정보 공개 청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서 추적 부분에서 이만큼 탁월한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문서 추적에서 가장 이제 기본은 오픈 소스에서 이제 자료를 잘 찾는 그런 이제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선생님의 이제 남북한 전쟁 능력 비교 연구를 보면 그 예를 들어 국방부, 뭐 CIA, 뭐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이제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여러 이제 공식 자료를 통해서 정부의 발표가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가를 직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매우 탁월한 그런 이제 탐사 보도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탐사 보도를 전문하는 기자들한테 여전히 큰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 선생님 저술 중에 뭐 지금 그 당시와 지금의 이제 언론 상황, 특히 이제 기성 언론을 뭐 이야기하면 그 이제 기자 풍토 종횡기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지금에 달라진 게 없고 한국의 언론 환경, 미디어 생태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정말 이제 비참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기성 미디어의 레거시 미디어의 이런 역할들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현저하게 무너지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뭐 유튜버에서 이제 디올백 사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하면 KBS가 이제 쬐그마한 뭐 파우치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이제 이 유튜브와 이거 뭐 지금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이제 뒤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선생님이 이제 전환시대 논리를 설파를 하셨는데 정말 새로운 전환시대 적어도 이제 미디어 언론 저널리즘을 얘기할 때 정말 이제 언론인들이 새로운 전환시대를 좀 모색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김희영 기자님. 네, 김의원입니다. 그 50년이 되었는데 오랜 시간에 우리 사회도 언론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여전히 유효한 그 리영희 선생님의 말씀을 꼽아본다면 저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냉전 이데올로기나 그런 거는 좀 많이 약화됐고 사회가 많이 민주화되고 다원화되기는 했는데 또 지금의 문제는 진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뭐 기자라든지 뭐 여러 모든 엘리트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사라지고 각자 자기만의 진실과 자기만의 정의를 각자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더 본격적인 이야기는 토론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작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한 건데 이제 정준희 교수님은 그 소회를 하시면서 2부 간단한 현실 진단에 대한 그 준비하신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얘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제가 발제 유사한 토론문을 이제 보내드리긴 했는데 인쇄는 안 돼서요. 그냥 말로 대체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만 길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맡은 역할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약간만 더 길게 말씀드리는 정도로 일단 일종의 발제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형 세대가 이제 그 리영희 선생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세대고요. 그리고 저는 그 형들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그런 세대라서 그 잔상 속에 이제 놓여져 있던 어떤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제가 전공하려고 하는 언론학의 교수셨다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대학 들어와서 이제 알게 됐던 그래서 좀 신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 뭐 젊었을 시절에 이영희 선생님의 책들을 대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충격과 세계관의 변동을 이제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영희 선생님의 이 책 저작의 이 의미를 꼽자면 내용적으로는 논리 구성이지만 실천적으로는 전 세대의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새로운 종류의 기존에 없었던 또는 기존에 산재돼 있었지만 통합적으로 세상을 새로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논리 구성에 기여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건 그 당대의 지식인들이라든가 당대의 동료들이었다기보다는 그거를 읽었던 젊은 세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세계관을 수용해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일종의 모티베이션이 일어났던 그 출발점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내용적으로는 논리 구성이지만 실천의 측면에 있어서는 세대를 탄생시킨 것이 굉장히 크다.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저까지 이어지는 90년대의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니까 그거에 치중을 하자면은요. 저는 이제 그 언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영희 선생께서 저널리즘의 철학의 독특한 재구성을 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적인 계열들이 쭉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당대 언론인들이 갇혀 있었던 미국적 세계관, 즉 미국이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 뭐 자유를 지켜주든 아니든 굉장히 강한 나라의 어떤 파장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세계관을 깨준 것 또는 도전한 것 이것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널리즘적인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미국적 저널리즘 관습을 흉내내던 시대에 상당한 이제 비수를 던지는 거죠. 저희 언론학에서 이제 미국식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인 주류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극복해야 하지만 그 잔상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데 이 미국적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관습을 흉내만 낸 것, 제대로 따라한 것도 아니라 흉내만 낸 것에 대해서 강한 이제 질타를 하고 한국적 저널리즘적 세계관의 굉장히 중요한 면모라고 볼 수 있는 지사적 저널리즘상 여기 이제 몇 분들이 계시죠. 이제 성유보 선생이라든가 계신데 이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시대의 일부로서 그리고 자신의 뜻을 견결히해서 상당 부분은 계몽적일 수는 있으나 그 당시 대중들이 알 수 없는 정보들에 접근해서 그걸 알려주고 그것들을 읽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사적 언론인상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배후를 이루는 이제 사상을 제공하셨다라는 점에서 일부의 재구성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저는 그 이영희 선생의 원래 대부분의 이제 원래 기사들은 이제 국제부 시절에 이제 쓰여지신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다른 기자들과는 다른 이제 세계사적인 세계관을 형성하실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들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제 주류적인 과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면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널리즘적 성취는 주로 출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바로 그 당시 그 좁은 저널리즘이 해결해낼 수 없었던 걸 상당히 사회과학적 논문 수준의 어떤 아티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자들은 사회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엄밀성을 추구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이 좁은 글에서 벗어나서 넓은 글로, 긴 글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면이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돼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저널리즘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리영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시고 그 이후에 상당한 지적 영향력을 펼치던 시기에는 활자 매체가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활자가 가지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요.
이 활자는 단지 신문에 그치지 않고 신문과 출판이라고 하는 복합체에 의해서 그래도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도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문과 출판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거를 읽어주는 상당한 공중들이 존재를 했죠. 저희 세대 때는 이른바 사회과학 서점이라고 부르고 학회라고 부르고 독서토론이라고 불렀던 그런 모임들이 있었고 사회과학 서적을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 활동의 이제 어떤 바탕이 되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고 퍼뜨려주고 그걸 실천으로까지 옮기고자 했던 세대와 이 활자 매체가 만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진지였었습니다. 근데 이 진지는 깨져버렸거든요. 깨졌다라고 하는 건 활자 매체가 무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문, 출판 그리고 기타의 어떤 매체 내지 컨텐츠로 이어지는 나름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든 사회문화적으로든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리영희 선생님께서 지금 시점에 그 나이 때 자신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발표하자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물론 활자 매체를 잘 하시는 분이고 활자 매체를 여전히 선호하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다른 매체적 형식과 결합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널리즘 미디어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활자 매체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던 이 선순환 구조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 신문 자체가 팔리거나 많이 읽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문을 매개로 해서 뭐 기자로 존재하건 저술가로 존재하건 했던 분들이 출판과 함께 약간 넓은 틀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상당히 이제 없어졌고 뭐 저널리스트들이 지사를 선언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자신의 매체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크게는 매체 다변화, 매체가 너무나 많은 경쟁 상태에 놓인 것, 그리고 기존에 누렸던 게이트키퍼로서의 권력이 상실된 것.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창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권력은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정보를 생성하는 자에게서 그걸 수용하거나 그것의 변형에 참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산적 소비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가고 그들이 이제 내용물의 어떤 흐름들을 통제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통제가 뭐 나쁘게 말하면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정파적 시민이 정통적 저널리즘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좀 좋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게이트키퍼 권력이라고 하는 작은 틀 안에 갇혀 있었던 한계가 결국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저는 일단은 한 가지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잘못해서라든가 활자 매체를 활용하는 지식인들이 대단히 잘못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만은 아닙니다. 물론 뭐 제가 저널리즘 미디어나 활자 매체의 이제 몰락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사회도 동일한 매체 기반을 통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책이 안 읽히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전파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 있던 대학사회도 지금은 학위를 주는 권력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식 생산과 전파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저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지식 공동체의 전반적인 흔들림 그리고 몰락과 상당히 밀접한 연계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새로운 저널리스트, 새로운 어떤 지식인의 등장, 반짝 등장, 예를 들면 새로운 이영희 선생이 새로운 전환시대의 논리를 멋지게 출판하면 해결이 되느냐?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위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파해주는 지식인의 거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 세상이 수용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심들이 흩어져 있고 너무나 많고 복잡해진 세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일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게 전체에게 퍼져나가면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변동은 아마도 더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널리스트나 지식인 그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변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산업 변화를 이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뭐 이따가 이제 권태원 선생님도 얘기를 좀 해주시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뭐 이를테면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거를 시장에 내보내면 그게 적절한 호응, 질적 호응이나 양적 호응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재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고리가 완성이 되는 형태가 아니게 됐기 때문이에요. 잘 만들기보다는
그냥 많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있지 않고요. 뭐가 더 문제냐면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이제 중간에서 이득을 얻는 세력들이 생기는데, 이를테면 전 대표적으로 종편으로 진출한 보수신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권의 창출을 도모하고 실제로 미디어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방식으로 입법을 성공시켜서 한번 입법이 되고 나면 퇴출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생존은 도모합니다. 하지만 그 생존을 도모하는 그 메커니즘이 여타 매체에게도 모범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한 정파적인 이해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어떻게 나의 네트워크 속에서 계속 있게 만들 것인가가 유일한 관심사지, 좋은 정보를 만들고 더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어서 새로운 종류의 대중관계를 수립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것과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한겨레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신문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동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대단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산업 변화의 탓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그 당시에 세계 변동이나 우리 사회의 지적 변동에 도움을 줬던 건 기존의 신문 산업의 어떤 메커니즘 또는 출판 산업의 메커니즘을 온전히 의존한 형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세대 구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상당한 종류의 운동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시대의 논리이기도 하지만 전환시대의 운동 논리로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운동은 민주화 운동일 수도 있고 민중운동일 수도 있고 노동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종류의 운동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산업적 질서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실험, 그리고 새로운 문제의식, 그리고 새로운 동원, 사람들을 모아내는 그런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1973년 시절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하셨으리라고 보는 자유언론 실천선언이죠. 그리고 이 자유언론 실천선언 역시 실제로는 언론 내부에서 변화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박정희 정부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언론이라는 건 그걸 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은 결국 쫓겨나서 대한 언론을 만들고 민주화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됨으로써 사회 변화에 기여했고, 그 결과 얻어진 민주화 안에서 잠시나마 원했던 언론들을 좀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으로 현실화가 됐었습니다. 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저는 왜 중요하다고 보면 당신의 저널리스트들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나름의 자생적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시민적 지지가 결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처럼 광범위한 시민 지지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50년 전의 시민적 지지는 50년 이후에 어떤 종류의 시민적 지지를 동원하고 결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널리즘이 스스로를 운동으로 정의하려면 또는 실험하려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끊어진 것들을 어떻게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널리즘에서 보통 경영과 편집과 경영의 분리, 그리고 편집 안에 가서는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분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작동을 하죠. 필요합니다. 저널리스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고 내 저널리즘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고 그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늘 들여다보려고 하는 태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포장된 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즉 대중들의 종속화되라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교호하는 것들의 루트나 방법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자유언론 실천선언에서 보여줬던 시민들의 백지 광고 지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행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합할래라고 보여준 결과물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앞으로의 저널리즘이 과연 내 것을 읽어주고 봐주고 함께 해줄 사람들과 얼마만큼 알고 지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거는 운동으로 외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운동이 어떤 지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나름대로 운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토론본에는 적었습니다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매체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또는 심지어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본산인 미국 같은 데서 시도됐던 수많은 저널리즘 이데올로기들, 예를 들면 프리시전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되게 정교한 저널리즘,
내지 뭐 탐사 저널리즘 같은 것도 그 일환이고요. 뉴 저널리즘도 있고요. 피스 저널리즘, 평화 저널리즘도 있고요. 공공 저널리즘도 있고요. 협력 저널리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목록들 한 열댓 개쯤 되는 목록 가운데 과연 늘어난 한국 저널리즘 매체가 실험하고 있는 건 뭐냐? 저는 몇 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고 산업 변화도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제 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급한 분이 있어서 김용진 대표님 탐사 저널리즘이나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뭐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금 정 교수님 뭐 여러 저널리즘 형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뭐 이 업계에 꽤 이제 있었지만 이게 언론이 뭔지 저널리즘 뭔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비영리 독립 언론을 표방하고 있고 그럼 이제 독립이란 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우리 한국 언론 전통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 원류나 뭐 이런 원천은 결국 그 이영희 선생님의 저널리즘까지 거슬러 가야 되지 않는가 결국은 그런 생각이 하고요. 그 이영희 선생님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제가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 검사와 이 교수의 하루라는 이제 선생님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좀 처해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주류 언론의 기자들이 이제 검찰 측 시각에서 사무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제가 약간 이제 시야가 좀 넓어진 느낌. 이 건너편에서 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젊은 기자일 때는 어떤 시위 현장이 있으면 그 앞에 전경이 있고 학생들 시위대 뒤편에서 바라봤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제 검찰 측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저는 이제 한국 저널리즘의 실패가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이제 기인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영희 선생은 이제 본인의 그런 이제 실천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축적되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체득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좌장 그 최 교수님 옛날에 어떻게 쓴 글을 한번 보니까 그 이제 영희 선생님하고 미국의 이제 독립 언론인 그 이지 스톤이라는 독립 언론인을 이제 살짝 비교하신 그런 걸 봤는데 그 IF 스톤이라는 그 독립 언론인이 이제 미국의 여러 이제 독립 언론의 좀 정신적 지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의 독립 언론의 원류를 찾다 보면 결국 이제 영희 선생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발언할 때 새로운 전환 시대를 좀 모색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지금 이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듣기에는 조금 당황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독립언론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한 6개 독립언론을 이미 이제 만들었고요. 실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활동하는 그 기자이자 대표가 저기 또 취재를 하러 맨 뒤에 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독립 언론들이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지금 변화되는 언론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팩트 파인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언론인들이 기성 시스템에 포획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형식으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언론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쨌든 50년 이제 기념 토론회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영희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진 대표님이 뭐 재판 관계로 급하게 또 검찰을 만나러 가셔야 된다는 그래서 발언 기회를 빨리 드렸고요. 예, 김영진 대표님이야 KBS 계시다 나와서 독립언론을 사실 꾸려가고 있으니까 좀 말하는데 자유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두 분 현직이 나와 계신데요. 우리 정준희 교수님의 문제제기가 그렇게 그쪽엔 예리하게는 안 갔는데 사실 기자나 미디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쪽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희망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세대를 양성한다는 건 내가 못한 걸 이어갈 사람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도 좀 마음의 빚을 좀 덜 갖고 가는 건데 과연 그런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해서 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원 기자님.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하는 게 되게 많았고요. 제가 뉴스 스탠다드 실장을 맡고 있는 게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뉴스 스탠다드 실장은 새로 이제 생긴 조직인데 한겨레에 있는 저널리즘 책무실과 비슷한 겁니다. 보도 준칙을 관장하면서 우리가 저널리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 기준 이런 거를 관장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내부 소통인데요. 제가 이제 정리해서 내부 저 구성원들한테 정기적으로 스탠다드 통신이라는 거를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 뉴스 이용자 위원회 회의도 이제 맡아서 하면서 그거를 정리해서 공유를 합니다. 근데 그 스탠다드 통신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두 가지 주제를 꼽는다면 하나는 기사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사건만 정리하는 식으로 쓰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심층적인 맥락을 풍부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끝까지 그 가서 그 해결책 해법까지 보여주는 기사를 써야 되고 그 심층적인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취재해서 쓰지 않으면 읽히지 않는다. 그 얘기가 하나의 굉장히 강조했던 주제고 또 한 가지 주제는 갈수록 뉴스 소비자들하고 뉴스 이용자들하고 끈끈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쓰는 저도 알고 읽는 기자들도 알지만 각 기자의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회사의 조직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런 모델을 만들고 하는 거는 조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그거는 여전히 예, 저는 주로 기자들이 개인 차원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북돋고 하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그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델이 나와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고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언론사의 그러니까 경영진부터 간부와 기자들에게 그 세 트라이앵글이 맞아야 저는 그 성공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정적인 기자와 굉장히 능력 있는 국장 간부와 그리고 비전 있는 경영진이 우연히 한 날 한시에 한 자리에 만났을 때 저널리즘의 성공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희망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어 될지는 하여튼 예,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많이 나오고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 이제 그냥 그런 모델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뭐 다양한 뭐 탐사 뉴스타파 같은 탐사 언론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종합 일간지처럼 모든 뉴스를 그날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다뤄주는 언론이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수요가. 그 종합 일간지의 역할과 탐사 보도, 탐사 언론의 역할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역할이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다 존재해서 건강하게 생태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이제 뉴스 이용자와 그 긴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끈끈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지금 쉬운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언론들이 이미
정파적인 정파성을 가지고 당파성을 가지고 그 뉴스 시장을 선점하는 그거는 오래됐고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사실은 뉴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거를 생산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독자들이 얼마나 충성도가 높습니까? 그런데 그런 쉬운 방법보다는 좀 더 어렵고 좋은 저널리즘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어서 권태호 실장님, 요거 토론해 주시면서 뭐 발표할 또 준비하신 내용까지 같이 얘기하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기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현상 진단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준희 교수님이 기존 발제문을 여기에는 안 있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저희한테 먼저 나눠줬습니다. 여기 토론자들한테. 그 발제문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봤습니다. 말씀하지는 않으셨는데 지금 한국 미디어의 시대 전환을 가능하게 할 힘도 핵심 주체도 의지도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아니다라고 제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적 역량과 물적 기반과 사회적 유대를 다 잃었다 이렇게 지적하셨더라고요. 아까 토론하실 때는 그 말씀은 하셨는데 좀 봐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에도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건지 아니면 원래 없었던 건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는 이영희 시대의 이영희 교수님 같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영희 교수님처럼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74년도에 자유언론 실천연대를 했고 75년도에 동아일보 사태가 났을 때 그 선배들이 당했을 그 참담함과 그 아득함이 어떤지 저는 감히 짐작을 못하고 만약에 제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 선배들과 같이 동조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그런 결단을 한 선배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합니다. 물리적 탄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구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70년대 선배들과 저희 기자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70년대 선배들이 과연 그럼 지적 역량이 지금 입사하는 후배들보다 뛰어났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후배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그때 당시 자유언론 실천연대를 한 선배들이 아니라 총체적인 기자로서의 도덕성이 70년대의 기자들이 2020년대의 기자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70년대 기자들의 도덕적 역량이 훨씬 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전환시대의 논리에도 이영희 선생님 책에도 나오는 70년대 기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언뜻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90년대부터 기자 생활했는데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지금의 2020년대를 사는 기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일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예전 기자들에 비해서 지금의 기자들이 훨씬 낫고요. 지적인 역량도 50년 전 기자들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손흥민이 차범근보다 축구를 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요. 사회적 유대를 잃었다고 했는데 예전엔 그러면 과연 동아일보 때 이제 백지 광고 때 그 독자들이 막 서로 이제 돈을 모아고 광고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무슨 노력을 했을까요? 동아일보가 한 노력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독자들이 알아서 해줬을 거고요. 한겨레 신문이 88년도에 창간했을 때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한겨레를 성원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때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사회적 유대를 뭘 잘하고 잘 조직했을까요? 그냥 독자들이 알아서 해준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은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제가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전제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다 잃었다, 다 못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언론사 그리고 이영희 선생님께서 그때 아마 이영희 교수님께서는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탄압과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언론사의 수익 구조라든지 언론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사의 수익 구조, 물적 토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체로부터 광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포탈로서부터 전재료 또는 수익이 들어옵니다. 포탈의 전재료는 건 다음은 지금 현재 매년마다 계약을 해서 전재료를 받고 있고요. 네이버는 PV, 구독자 수, 순방문자 수 등 6개 기준을 해서 기준에 가중치를 둡니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는 예를 들면 7월 달에는 100억, 언론사에 100억 광고를 한다. 그러면 6개 기준을 해서 다 구분을 해서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해서 동아일보의 그 비중에 따라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100억 내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PV를 많이 올리거나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순방문자 수를 늘리면 막 늘리는 노력을 하면 그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늘리는 건 PV 수를 늘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부 경제지라든지 일부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순위를 보면 특히 포탈에 가는 순위를 보면 포탈에 앞세우는 것들을 보면 정말 창피스러운 기사들을 많이 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 구독료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돈을 안 냅니다. 신문을 거의 안 봅니다. 그 지금 현재 보도 이게 물을 하나 팔 때 물을 만드는 회사는 물을 팔면 이 물을 사는 사람이 돈을 냅니다. 언론사는 기사를 하면 기사를 보는 사람이 돈을 안 냅니다. 돈은 누가 내냐면 저기 일반 기업체가 냅니다. 그러면 일반 이 보통의 신문사는 돈을 주는 그 기업체에 종속이 되거나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탈에 대한 전재료, 포탈에서 어떤 것이 많이 팔리느냐, 선정적인 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면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한국일보라든지 그래도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뿐이고 브랜드 가치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독자들은 돈을 안 내니까 이 구조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구조가 온전되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향후 한국 언론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성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정파성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YTN이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공영이라든지 또는 정부와 가깝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또는 정파적인 미디어들이 더 강화될 거고 친기업적인 성향도 훨씬 더 강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한국 언론의 미래는 디스토피아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디스토피아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매일 아침마다 편집회의에 보면 각 언론사의 포탈에서 몇 개를 받는지 쭉 그게 나옵니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가 하위권입니다. 이게 상위권인 회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너십이 있는 회사, 리더십이 강한 회사들은 이게 상위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은 기사 양이 한겨레의 2배입니다. 한국일보에도 비해서 2배일 겁니다. 기사량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똑같은 기사도 2개, 3개씩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카운팅이 되니까. 그리고 기사들이 선정적인 기사를 쓰기도 합니다. 조선일보나 특정 언론사를 얘기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거대 미디어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 그리고 또 정부를 또 기업을 지지하는 기사를 쓰는 것과 동시에 그런 선정적인 기사도 동시에 씁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정파적인 것도 정파적인 한국일보가 한겨레보다 조금 포탈 순위에서 포탈 양에서 조금 미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한겨레 기사는 정파성이 좀 더 강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 문제가 있을 때 한겨레 신문을 보지 한국일보는 뭐 썼지? 한국일보의 중립적인 기사를 봐야지 라고 하는 독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차이가 한겨레와 한국일보의 차이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건 정파성 그러니까 정파성과 이걸 타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파성과 이 선정성을 타파하는 방법으로서 이영희 선생님께서 하셨듯이 기자들이 각성을 하고 기자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사적으로 나가고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운동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지속성이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저는 한국 언론,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 앞에 감히 가소롭지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파성이라는 것이 팩트를 왜곡하고 그리고 특정 정치 집단의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언론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 언론이 이런 정파성에 빠지게 되고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영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물적 토대가 강하면 그 정파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매자로부터 직접 돈을 얻는 그 구조가 형성이 된다면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예를 짧게 들겠습니다. 2010년에 플리처상을 뉴욕타임즈의 세리 핑크라는 기자가 받았는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제 뉴올리언즈의 메모리얼 병원을 완전 몰아닥쳤는데 그때 45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2,000명이 그 병원에 고립됐는데 45명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 병원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6년 동안 취재했습니다. 인터뷰를 500명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 저소득층이 더 많이 죽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걸 기사로 써서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잘립니다. 그리고 이 기자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AP가 플리처상을 받았는데 4명의 기자가 동남아의 칵테일 새우 현장을 들어가서 취재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의식을 느낀 건 2014년이고 기사가 나온 거는 2015년 12월입니다. 이 4명이 2년 동안 취재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6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부장이 이런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설명들이 있어서 여기 국제부 기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근데 말을 못합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다. 대략 한 300명쯤 되는 것 같다. 한겨레 신문 기자를 다 통틀어도 300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부장이 말하는 게 아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니까. 뉴욕타임즈의 편집국 기자가 1,700명입니다. 근데 뉴욕타임즈의 편집국 기자는 1,700명을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뉴욕타임즈는 수직 기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데스크들이 우리처럼 많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기사를 막 뜯어 고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데스크가 하는 일은 기사가 들어와서 이걸 실을 건가 말 건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뜯어 고쳐야 되는 기사를 쓰는 기자는 잘리거나 그런 기자는 아예 애초에 뉴욕타임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1,700에다 곱하기 한 3 정도를 해야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 기자를 워싱턴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회부 기자가 한 1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회부 말단 기자일 때는 저 끝에 앉으면 사회부장 얼굴을 잘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에 한겨레 신문 특파원 1명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1명 있습니다. 요미우리나 아사히는 6명 있습니다. 그 6명에다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1명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3명이 있고요. 뉴욕, LA에 2명이 있고 시카고에 있고 아틀랜타에 있습니다. 국제회의, 북한, 한반도 문제 국제회의라든지 국제 이슈가 있어서 보면 전부 다 일본 기자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자 몇 명 안 됩니다. 한국 기자가 1명이면 일본 기자가 한 10명쯤 됩니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구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 한 3년쯤 하면 그 기자는 그다음 아랍에미레이트로 갑니다. 계속해서 전문성을 계속 쌓습니다. 우리는 정치부 기자님 조금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죄송합니다.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와 언론사와 그 사회와 공공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는 이영희 교수님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이영희 교수님은 국제부 기자이기 때문에 현장 취재는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기자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현장을 계속해서 취재하고 서치를 해야 되는 그게 동시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기자들을 많이 봤는데 너무 똑똑한 기자들은 나중에 한 20년쯤 지났는데 그대로인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겸손한 기자들은 성장하고 의로움에 찬 기자들은 그 상태로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자들을 의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론사에 추구하고 싶은 것은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파성과 가치의 추구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파성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지만 그 2015년도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감축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건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에서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을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그렇듯이 가치를 추구하는 지향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사의 균질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기사가 많아지고 하면서 언론사에서 이 통제 기능이
상실되면서 그거는 민주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한겨레 기사야, 이게 조선일보 기사야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브랜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역할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독자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독자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독자 서비스를 안 해도 독자들이 봤기 때문에 신문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은 독자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와해돼서 점점 더 섬처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건 언론사의 역할이고 그 사회는 그 사회의 그 가치와 그 사회의 비중만큼의 언론사를 가진다고 봅니다. 우리의 한국의 언론사가 낙후되고 영세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다면 우리 사회의 역량과 우리 사회의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언론사는 굉장히 수준이 저급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까 전에 디스토피아로 계속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이거 한국의 언론은 더 정파적이 되고 더 영세성이 될 겁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입니다. 공공의 역할이 포탈의 기준을 바꾸고 해야 되고 그리고 정파적이 훨씬 더 객관적 훨씬 더 그 바른 언론 그리고 선정적이지 않은 언론이 보상을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공공이 그거를 계속해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언론은 점점 더 황폐화될 것이고 기자들은 떠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논점을 다시 원위치시키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처해 있는 괴로운 현실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아까 정준희 교수님이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 중에 하나가 이영희 선생님이라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돌파를 하려고 했겠는가예요. 문제의 핵심이. 그러니까 누구나 좀 갇혀 있거든요. 철방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문이라는 수단, 출판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 양반은 그런 어떤 자기의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신문이 그 역할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죠.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그래서 정준희 교수님이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셨던 건데 약간 좀 이견이 있어서 정준희 교수님 어차피 토론 순서입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들하고 결합해서 이제 좀 전에 언급 주신 것들하고 좀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정당한 질문이죠, 당연히. 근데 운동은 본질상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 상태를 이루어내면 멈추죠. 그러니까 상태를 이루어낸 다음에 기성 제도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힘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기를 운동이 필요한 시기로 볼 거냐, 계속 있던 거를 계속 보수해서 나갈 시기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한 단절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리영희 선생의 시대는 단절을 선택한 그 논리 구성이었다라고 봐요. 기존의 것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그런 논리 구성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연속을 선택하면요, 보수계 돈이라도 좀 있는 지금까지 지난 한 100년간 생존의 논리를 가지고 왔던 쪽만 생존할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나쁘게 진화하겠죠. 그 외곽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공영 언론이라든가 그래도 시민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겨레라든가 또는 뉴스타파 같은 거, 뉴스타파는 새로운 시도니까요. 이 운동의 성과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지 기존 체계를 더 잘 보수할 거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중에 어떤 것들이 살아남겠죠.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지적 역량과 물적 사회적 유대가 옛날에 잘했고 지금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잘했었는지 남들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이건 상대성인데요. 지적 역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친구들이 옛날 사람들이 모르는 걸 더 많이 알죠. 하지만 그 당시에 학력 수준하고 지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직업적 수준에 봤을 때 그 당시 언론인들, 특히나 상급의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언론인들이 활자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측면에서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학력이 조금 높은 좀 더 괜찮은 기자가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잘 훈련받은 어떤 직업적 언론인이 아니라 만약에 뭔가를 주도하고 싶고 뭔가 권위를 갖고 싶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소리티라고 하는 건 막 찍어 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걸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역량의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적 유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유대도 어떤 이유로 잘해서든 못해서든 있었던 시기가 있죠. 저는 그게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서부터 예를 들면 언협의 구성,
그리고 한겨레 창간, 그리고 안티조선 운동 요 정도 이르는 기간 동안 존속했고 그 앞에도 뒤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운동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의 시기가 만들어낸 걸 제도적 유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물적 토대가 망가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매체 발전의 어떤 이유도 있지만 그러면 정파성 문제를 또 두 분 다 얘기해 줘. 저도 뭐 정파성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되게 단순하게 정파성을 선택하는 건 쉬운 선택이고 그러지 않은 건 어려운 선택이다. 맞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파성을 이제부터 그래 쉽게 한번 선택해 보자. 그러면 엄청난 그 열화와 같은 반응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막 성공하고 이를테면 조회수도 팡팡 늘어나고 이럴까요? 이미 거기도 레드오션입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머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유튜버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가 안 할 뿐이지 하기만 하면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쉽고 어렵다라는 건 한 가지 맞는 기준이긴 하지만 쉬운 건 나쁜 거고 어려운 건 좋은 거야 라고 단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든 어려워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답을 마련할 거냐. 사회적 유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영희 선생의 시대는 계몽자의 시대였어요. 지적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던 시기고 앞에 나가서 칼맞돌이도 투쟁해야 되는 시기니까 아무나 못하죠. 그 계몽자가 철방을 깨주고 유기적 지식인으로서 나는 엘리트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어 라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의 언론인들이 이런 지사적 선택 못하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유대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선택은 굉장히 낮은 선택은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예, 갑을 대접해 주는 거죠. 이거라도 잘하면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거든요. 서비스 저널리즘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기성의 체계 안에서 이게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쉬운 선택일까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유대의 형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친구의 형식이고요. 하나가 가디언의 형식입니다. 수호자의 형식. 예. 가디언이라는 건 사실 많은 언론들이 채택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저는 친구가 되거나 가디언이 되거나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정서적으로 공감해주고 이들은 그러나 자기 생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함께 나는 앞에서 뭔가 이 친구 가장 괜찮은 친구로서 역할을 해줄래 라는 것. 이거를 누가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고요. 좀 더 좋은 건 가디언이겠죠. 좀 더 리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적 언론인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전공한 뭐 박사학위를 받고 뭐 하는 사람보다야 지적 역량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나 성취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걸 대중과 결합시키는 능력은 훨씬 전문가입니다. 좋은 영화를 소개시켜주고 예를 들면 좋은 미디어 지형들을 만들어주고 이를테면 뭐 한강의 작품을 비평가들과 말하는 거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식의 번역자이자 가디언의 역할. 즉 이들이 다 못할 것들을 먼저 나서서 좀 더 좋은 전문 역량으로 해주는 겁니다. 대중과 엘리트의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굉장한 전문적인 능력이거든요. 이 가디언의 역할로 사회적 유대를 만들 것이냐 친구의 역할로 만들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30분까지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김영 기자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권태호 실장님의 문제의식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주와 포털의 수직 계열화된 구조와 그 속에서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게 정파적인 컨텐츠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대부분 언론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걸 상수로 놓고 봤을 때 언론 간의 차별성이나 차이나 어떤 방법에서 나는 뭐를 다른 걸 하려고 한다. 이걸 아까 조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대부분 언론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갖기 어려워진 것이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언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찾아야 될 것인가. 이런 뭐 거대 담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 분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실 제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만 아까 저기 권 실장님이 여러 가지 저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전망하셨는데 거기 빠진 게 또 있어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또 하나의 그 요인이 저 더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미디어로의 기사들로 전달이 안 되고 그 각각의 기사들이 독자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고 AI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보는 그런 새로운 뉴스 읽기
행태가 이제 좀 새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럴 경우에 포털을 통해서 뉴스가 공급됐을 때 뭐 언론사의 수익이라든지 뭐 영향력 이런 게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또 한 번의 그런 일이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나 뭐 등등이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정파적인 걸로 시장을 점유하는 게 사실 거의 상수고요. 그게 여러 가지 그 고퀄리티 저널리즘을 저도 직접 써보고 데스크 봐서 내보고 포털에서 많이 팔려본 경험도 있고 하면 아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환호받을 수 있어요.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가장 직접적으로 독자들로부터 반응이 오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성향, 정치적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기사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반응이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그 미래를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안에서 그렇게 떠듭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신문이 아니야. 옆에 있는 신문이 아니야. 우리의 경쟁자는 무수히 많은 SNS 이용자와 블로거와 뭐 유튜버와 모든 콘텐츠 생산자가 다 우리의 경쟁자고 거기에서 너는 어떤 의미 있는 콘텐츠를 뉴스를 만들 거냐라는 거를 항상 인식해야 돼라고 이제 하면서 컨텍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취재하고 깊이 취재하고 현장감이 있는 기사 컨텍스트를 굉장히 충실하게 맥락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감수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기사 이런 거를 하나씩 맨날 통신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여튼 제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고품질 뉴스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대안적인 운동이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이런 현실에서 어떤 운동이 과연 가능한 거냐라는 걸 좀 더 뭐 듣고 싶으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호 실장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좀 여기 시간 안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좀 가분수화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영희 조난시대의 논리를 보면서 이영희 선생님은 주로 이제 기자 개인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볼 때는 저 시대에는 기자 개인이 각성하고 노력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자의 아까 전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자의 상대적인 지적 역량이 일반 대중들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났었고 두 번째는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기자가 사실은 이게 삼성 현대 들어가는 사람과 언론사 들어오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의 차이가 없거나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면 거기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기자가 그들에게 대해서 우선 계몽을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 개인으로서 이게 우리 한국 언론을 전환시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자 개인과 그리고 언론사의 역할이 동시에 언론사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공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외부 사람들이나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 언론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가끔가다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한 지적 수준과 상당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회를 보는 것은 너무나 얕거나 아니면 특정 신문에서 아주 그 특정 신문의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를 보거나 이 기사를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부터 미디어 교육을 해서 기사에 대한 교육, 기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비판적인 기사 읽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무슨 그 약간 정치적인 것 무슨 이런 걸 배제하고 막 완전히 아주 그걸 순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떼어놓은 상태에서 사회에 내보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언론들이 아주 선정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의 역할이 받침되지 않으면
기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언론은 변화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준희 교수님도 좀 희망에 관한 그 지금 물론 주류 언론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 언론 전체가 뭐 희망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그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공공 영역을 포함해서 그 기능들을 뭐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대체해야 되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희망에 대해서 또는 이제 공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를 더 구체적으로 쫙 펼치면 제일 좋을 텐데, 솔직히 전 세계적인 사례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좋은 제도로 안착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이제 언론적 시도라고 하는 것도 처음엔 좀 있어 보이다가 결국은 뉴욕타임스만큼 못하게 되는 뭐 일들은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쉬운 일이다 또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얘기해서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해결은 저는 공공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공영방송을 전공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현실에 지금의 공영방송은 이제는 없어진 게 맞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할 정도로 되게 처참해졌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참해진 게 아니라 제도 자체의 본질이 훼손됐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해서 뭔가 모색하지 않으면 기존 제도 대충 사장 뽑는 방식 변경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들이 공영 언론에 들어오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공적 언론인으로서의 목표를 삼게 만드는가부터 전면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데서도 한 가지 희망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저널리즘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민들이 집약체로서 그나마라도 국가의 도움을 얻건 공공의 도움을 얻어서 그 자본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게 없이 완벽하게 시민적 시도만으로 뭔가가 가능하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적 시도는 사실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열어주는 미디어 공간, 여기서 돈은 안 받지만 생긴 어떤 것을 광고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치고 들어가서 보조해주는 역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나중에 물독토대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죠. 일종의 마중물로서 공공 영역의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건 전 상당히 중요하고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실에서 보면 예를 들면 뉴스타파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게 아주 큰 언론사를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기성의 언론과는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을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지적, 물적, 사회적 유대의 형식들을 형성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들을 주목하고 키워서 일정한 제도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솔직히 보면 기성 언론인들은 저널리즘과 아닌 것, 또 메이저와 아닌 것, 이거에 굉장히 얽매이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저는 되게 좀 태도가 그렇게 전향적이고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을 자꾸 그으려고 하거든요. 이 선 긋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성공할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성 언론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목하고 키워주고 결합하고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하승찬 선생님 그 질문 혹시 받아도 예, 뭐 예, 말로는 못 받고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할 텐데 뭐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준희 교수님이 그 지금 이영희 선생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냥 제 짐작으로는 소설을 쓰셨을 것 같다. 한강 작가 같은. 왜냐하면 이영희 선생님은 진실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방법, 수단은 꼭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걸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진실은 그렇게 실체를 딱 고정해서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탈사실 시대라고도 하니까 소설이라는 형식, 뭐 한강 같은 방식. 실제로 저는 광주 얘기 중에서 이영희 선생님이 쓰신 광주를 말한다를 가장 잘 쓴 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소년이 온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진실을 전달하는데 어떤 기사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오늘 긴 시간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앉아서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행목 교수님, 권태호 실장님, 김희원 실장님, 정진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가 토론회는 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약간의 그 식사를 같이 할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미 안내를 받으신